핀테크 유니콘으로 진짜 기대를 많이 모았잖아요. 차임 파이낸셜. 올해 6월에 상장할 때만 해도 와, 분위기 엄청 뜨거웠는데 그랬었죠. 근데 공모가가 27달러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17달러 선. 거의 뭐 40% 가까이 빠진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좀 컸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좀 제대로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차임 파이낸셜, 이 기업이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지 또 최근 실적 둔화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가능성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최근 주가만 보면 이거 좀 불안한데 싶을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잠깐 이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핵심을 알아야 판단이 서겠죠. 자, 차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그 차임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모바일 은행 앱 뭐 이런 것 같은데 핵심 서비스가 뭔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수수료 없는 금융생활.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러니까 뭐 당좌 예금이나 저축 계좌 만들 때 수수료 없고 심지어 잔고가 좀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초과 인출 수수료 없이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아, 그거 좋네요. 그리고 또 월급을 계좌로 직접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용자는 급여일보다 최대 이틀 먼저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스팟미 같은 서비스도 인기가 꽤 많습니다. 와,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혹하겠는데요. 특히 그 기존 은행 문턱이 좀 높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이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높은 예치금 없어도 계좌 만들 수 있고 또 신용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문자용 비자 신용카드도 내놨고요. 제휴된 ATM도 한 5만 개가 넘는데 거기서는 출금 수수료도 없어요. 오, 사실상 이제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하면서 좀 불편했거나 비용 부담 느꼈던 사람들, 특히 뭐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젊은 층 이런 분들이 주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차임이 스스로 우리는 은행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핵심인데요. 차임은 은행 라이센스를 직접 갖고 있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는 실제 은행들, 더뱅코프랑 스트라이드뱅크, 이 두 곳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아하, 파트너 은행이 따로 있다. 네, 우리가 차임 앱으로 계좌를 열면 사실 그 계좌는 이 두 파트너 은행 중 한 곳에서 관리되는 거예요. 차임은 그냥 편리한 모바일 앱이랑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랄까 기술 플랫폼? 네, 핀테크 기업인 거죠. 아니 그러면 고객한테는 수수료는 안 받는다면서요. 근데 또 파트너 은행 통해서 서비스는 제공하고 그럼 도대체 수익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선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하. 주된 수익원은 그 교환 수수료, 인터체인지 피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예요. 우리가 차임 카드로 물건 사면 그 가게, 가맹점은 비자 같은 카드 네트워크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네네, 그렇죠. 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카드를 많이 긁을수록 차임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런 구조구나.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파트너 은행이 이제 신규 고객 유치해줘서 고맙다고 차임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고객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결제 시스템 안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모델이네요. 오, 되게 영리한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모델이 왜 최근에는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실적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시장에서 좀 우려가 나오긴 했죠.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좋은 거부터 보면 활성 회원수. 이건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23년에 한 660만 명 정도였는데 2025년 2분기에는 870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연간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한 20%대 꽤 견조합니다. 사용자 기반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건 좋은 소식 같은데 그럼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건가요? 네, 문제가 이제 카드 사용액하고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 여기서 좀 나타났어요. 2025년 2분기 카드 결제 총액이 324억 달러였는데 이게 바로 직전 1분기 345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거죠. 줄었네요. 네, 그리고 활성 회원당 평균 수익, ARP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1분기 251달러에서 2분기 245달러로 좀 감소했고요. 물론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 여전히 성장하긴 했어요. 결제 총액은 18%, ARPM은 12% 늘었으니까요.
근데 이 직전 분기 대비 감소, 이게 투자자들 눈에 딱 걸린 거죠. 회원은 늘었는데 한 명당 쓰는 돈이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줄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혹시 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돈을 좀 덜 써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쪽에서는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 어떤 설명이죠? 바로 계절성 때문이다 이거죠. 매년 1분기가 미국에서는 세금 환급받는 시즌이거든요. 연말정산하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차임 고객들도 이때 카드를 평소보다 많이 쓰고 그 효과가 딱 사라지는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지표가 좀 떨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아, 세금 환급 시즌 효과. 일리 있는 설명 같기도 하네요. 혹시 과거에도 좀 비슷한 패턴이 있었나요? 네,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2분기에도 보면 카드 결제 총액이랑 ARPM이 직전 분기보다 각각 3%, 6% 줄었던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올해 감소폭이 작년보다는 좀 크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정도? 이런 과거 패턴에 보면 2분기 둔화가 꼭 심각한 위험 신호다. 이렇게 단정하게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절성 요인이 크다면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수익성 지표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익률이 좀 꺾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우려를 좀 더 키웠죠. 조정 EB 대 EBITDA 마진이라는 지표인데요.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이런 거 빼고 실제 영업으로 얼마나 현금을 버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2024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2025년 1분기에는 이 마진율이 5%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좋았네요. 근데 2분기에는 이게 다시 3%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계절성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걸로 보여요. 첫째는 마케팅 비용 증가. 아무래도 성장을 계속하고 경쟁사들하고 싸우려면 고객 확보에 돈을 더 썼다는 거죠. 아, 마케팅 비용. 네. 둘째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은 신규 서비스들을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이익률이 좀 희석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성장을 위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준 거죠. 그렇군요. 뭐 단기적인 실적 둔화나 비용 증가는 분명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회사 전체의 연간 전망은 여전히 괜찮다고요? 네, 회사 측에서는 2025년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한 28에서 29%늘 거다. 그리고 조정 EBITDA 마진도 연간으로는 4% 수준은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출렁이긴 했지만 연간 성장 목표는 그대로 간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셈이죠. 자, 그럼 단기적인 이슈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앞으로 한 5년 뒤 차임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이 3년간 차임 매출이 연평균 23%씩 성장한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에는 매출이 31억 달러에 이를 거다, 이렇게요. 연평균 23% 성장. 와, 엄청난 속도인데요. 수익성 개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수익성 개선 전망은 더 극적입니다. 조정 EBITDA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 이제 확실히 흑자로 자리를 잡고 2027년까지는 연평균 125%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봐요. 그래서 2027년에는 한 4억 5,500만 달러 정도 이익을 낼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의 경제 효과나 수익성 높은 서비스 비중 증가 이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바로 이 대목. 여기가 현재 주가랑 맞물려서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차임 기업 가치가 대략 한 54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내년 예상 매출의 2배, 그리고 예상 조정 EBITDA의 한 2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이런 장밋빛 성장 전망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지금 가치는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따릅니다. 바로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차임이 계속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뭐 페이팔이라든지 블록의 캐시앱이라든지 경쟁자들이 정말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수익성 개선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서로 시장 뺏고 뺏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 광성은 없나요?
물론 경쟁은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 핀테크 플랫폼들이 꼭 서로의 파일을 갉아먹어야만 크는 그런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전체 디지털 뱅킹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다 같이 성장할 여지도 있다. 이런 거죠. 특히 경제가 좀 어려워지거나 하면 높은 수수료나 복잡한 절차에 부담 느낀 소비자들이 기존 은행 떠나서 이런 핀테크 서비스로 옮겨가는 흐름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또 각자 주력으로 삼는 고객층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요. 차임의 애널리스트 예측대로 2027년까지 성장을 하고 그 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서 예를 들어 2031년까지 연평균 20% 매출 성장을 달성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평가, 가령 미래 예상 매출의 5배 정도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을 다 만족시킨다면요. 계산상으로는 향후 5년 안에 기업 가치가 지금의 약 6배, 그 정도인 322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 대비하면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죠. 와, 6배. 하지만 정말 강조해야 할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 긍정적인 가정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산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차임은 일단 수수료 없는 편리한 모바일 뱅킹, 이걸 무기로 특정 고객층, 특히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좀 소외됐던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모으면서 성장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둔화된 건 계절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여지도 있지만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렇죠. 비용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행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경쟁은 점점 심해질 텐데 그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 주면서 성장을 이어갈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즉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거냐, 이게 차임이 앞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활성 회원수가 계속 잘 느는지, 카드 결제 총액은 어떤지, 그리고 특히 사용자당 수익, 아팜이랑 조정 EBTA 마진이 개선되는지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큰 만큼 넘어야 할 허들도 진짜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차임이 과연 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자기만의 어떤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면서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차임의 미래에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차임 파이낸셜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최근 실적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도 있었고 인상적인 성장세도 있었고 또 최근의 조정 국면까지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기업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차임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 또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동안 기술 발전,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가 개인 금융 관리에 어떻게 더 깊숙이 들어올지, 혹은 이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좀 거시적인 변수들도 차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규제는 정말 중요하죠. 네, 이런 외부 환경 변화가 차임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데 어떤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지 상상해 보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기술, 경쟁, 규제,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차임이라는 배가 앞으로 어떻게 항해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